동양영화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1960년 4월 19일 같은 해 일어난 3.15 부정선거에 반발하여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다음해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며 박정희 정권의 본격적인 집권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전쟁 이후에 급박하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 영화는 어땠을까요? 모두가 힘들었던 그때 그 시기, 대체 누가 영화를 만들고 보겠어요? 라고 생각했다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960년대는 한국 영화의 전성기라고 불릴 정도로 이전 1950년도에 비해 100배 가까이 많은 영화들이 한 해에 쏟아져 나옵니다. 1960년 87편을 시작으로 1963년 148편, 1966년 229편 등 많은 영화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영화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큰 자금이 드는 예술이니 그 시대에 영화가 쏟아져 나왔다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살았던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를 예술과 여가의 한 분야가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서 바라본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왜 이 시기에 영화가 붐이 일어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앞서 제가 영화를 산업으로서 바라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산업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수요가 많을수록 공급이 올라가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그 산업은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왜 영화를 원했을까요? 이야기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전쟁을 겪은 우리 국민들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상처 속에서 급격한 도시화를 겪고 근대적 산업화가 무질서하고 불균등하게 진행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오고 또 이 중에는 서울에서 빈민층을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불행한 현실 속에서 영화는 사람들의 유일한 휴식처였습니다. 스마트폰도 TV도 없던 시절이니 그럴만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화를 통해 억눌린 욕망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급은 어떻게 됐을까요?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국산 영화를 장려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1954년 국산 영화에 대한 입장세가 전면 면제되고 1959년도에는 보상특혜 제도를 통해 국산 영화를 잘 만들면 외국 영화 한 편의 수입권을 줬습니다. 아참, 이전에는 외국 영화를 함부로 수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대박난 헐리우드 영화 하나를 수입해서 상영하는 건 엄청난 특혜였던 거죠. 그래서 국산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60년대로 오면서 1961년 국립영화제작소 설치법으로 72개의 작은 영화 제작소가 16개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서 영화 제작이 일원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원활한 영화 제작이 이루어졌죠. 이듬해 국내 최초 영화법도 만들어집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만든 법이라 그런지 처음엔 대부분 검열에 관련된 조항들이었는데 이게 1차, 2차로 개정되면서 영화 산업을 기업화하는 조항들이 생깁니다. 영화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제작업자는 전속 배우, 감독, 특정 촬영 장비를 일정 수준 이상 마련되어야 하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작 실적도 유지해야 됐습니다. 여기에 외국 영화 수입 쿼터제까지 마련해서 제작사의 규모와 실적에 따라 수입 영화 쿼터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죠. 이러한 법령들로 국산 영화의 양적, 질적 성장을 정부는 꾀하였고 국산 영화 시장을 보호하려고 했던 걸까요? 생각보다 빡센 기준 때문에 2차 개정을 통해 기준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등록 요건이 있었고 국산 영화 제작 쿼터를 마련해서 한 해 150편 상한선을 만들어 제작사에게 제작권을 규모와 실적에 따라 배정하고 스크린 쿼터제를 최초로 실시하면서 외국 영화는 여전히 규제됐으며 검열 역시 당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6개의 영화사가 제작사로 허가받았는데 극동, 한양, 한국영화, 신필림, 동아영화흥업 주식회사, 세기상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허가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족한 기자재를 임시로 대여한다거나 전속 배우, 감독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형식적으로 등록 요건에 맞추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영화 제작사로 등록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돈이 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영화법과 각종 특혜들이 결국 영화를 등록한 제작사로 이권이 몰리기 때문인데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높은 수요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때 있었던 제작 쿼터제로 제작사가 많은 영화 제작 쿼터를 가져가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으니 이게 돈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쿼터를 가져가기 위해선 회사 규모를 키워야 하는데, 규모를 키우는 건 영화를 많이 만들고 또 많은 흥행을 이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제작사는 미등록업자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영화를 만들 기회를 부여하면서 본인들은 제작 쿼터를 채움과 동시에 규모를 키우는 대명 제작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동시에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외화 수입 쿼터를 가져오게 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국 영화 수입업자에게 매매 수수료를 지급하여 외국 영화 쿼터를 가져오면서 규모를 계속해서 키우면 이후에 더 큰 국산 영화 제작 쿼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 제작사로 이권이 몰리게 되니 모두가 등록 제작사가 되려고 혈안이 됐겠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 산업에 뛰어들게 되고 1960년대가 영화 산업의 전성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만들었으니 질적으로 좋은 영화들도 많이 쏟아졌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950년대 영화보다 저퀄이었다고 하는데요. 제작자들이 과도한 경쟁 속에서 생산성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흥행 영화들을 모방하고 일본에 가서 일본 영화를 표절해오는가 하면 기술 측면에선 컬러 영화 필름이 나왔음에도 기술 여건과 제작비 문제로 여전히 흑백 필름을 채택하고 동시 녹음이 아닌 후시 녹음으로 현장 사운드 인지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사운드 싱크가 하나도 맞지 못했지만 그것보다도 사운드 NG로 생길 필름값 아끼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실제로 1960년대 동시녹음 영화는 신상업 감독의 대원군 단 한 편밖에 없었는데, 영화 중 붐 마이크가 계속 나온다거나 붐 그림자가 계속 나와서 이 감독 역시 이후에는 후시녹음 위주로만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시기엔 스타들이 여러 작품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는데, 이 당시 활동했던 배우는 인터뷰에서 본인이 하루에도 여러 편의 촬영 현장에 가다 보니 어떤 영화를 찍고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 떨어지는 영화를 보느니 자연스레 관객들은 해외의 영화들을 더 좋아하게 되고, 국내 영화의 압도적인 제작 상영 편수에 비해 관람객은 오히려 해외 영화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러니 해외 영화를 수입해서 트는 게 돈이 되고, 또 제작사는 해외 영화 수입 쿼터를 얻기 위해 국내 영화를 찍어야 하는 그런 악순환을 가져온 것이죠. 그럼에도 주목할 만한 영화는 있습니다. 강대진 감독의 마부는 한 개인과 가족의 힘든 현실 속 신분 상승을 갈망하는 내용으로 당대 한국 사회를 잘 담아내어 1961년 제11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했고요. 영화의 엔딩 장면의 하얀 눈이 참 인상 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이때 활발하게 활동한 신성일 엄앵란 배우는 많은 작품들에 함께 출연하고 또 실제로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고, 이 둘의 대표작으로 김기덕 감독의 맨발의 청춘은 당시 공전의 히트를 치며 스타 콤비 흥행 보증 수표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1960년대 영화에 대해 알아봤는데, 한국 영화의 전성기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쳐 지금의 한국 영화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다양한 영화가 쏟아져 나온 만큼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과 의미가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수록 높은 수요를 충격시켜 영화를 통해 억눌린 국산 영화 시장을 보호하려도 C로 생기는 필름값 이러한 법령들로 이거를 왜